유럽인들은 전 세계에서 유럽 대륙만이 가장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유럽의 높은 시민의식을 해외에 수출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도 유럽인들이 생각하기에 유럽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나라에 불과하죠. 하지만 실상을 열어보면 유럽의 시민의식이 보잘것없는 경우가 있으며 한국에서 배워가야 할 시민의식도 상당히 많다는 점이죠. 유럽인들은 한국에 오면 모든 사람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도난 사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유럽이 더 나은 곳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단순히 체감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치와 자료를 가지고 유럽인들이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 출신의 루벤이라고 합니다. 저는 10년 정도 기자 생활을 하다가 기자를 그만두고 지금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자 생활은 그다지 흥미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네덜란드는 인구도 적고 흥미로운 기사거리를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어쩌면 자극적인 내용을 쓰지 못해서 제가 실패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사업체를 운영하는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가족끼리 휴가차 한국에도 다녀올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기도 했고요. 그렇게 최근 한국에 다녀오면서 만약 기자로 활동하던 현역 시절 지금의 한국을 다녀와 봤다면 제 기자 인생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만큼 한국은 취재할 거리도 많고 유럽에 보도할 만한 좋은 것들도 참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한국은 역동적이며 오히려 유럽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 모습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많은 유럽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완벽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바라본 시선에 의하면 그 생각들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에서 저와 가족들이 직접 느끼고 온 모습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제가 작정하고 썼던 기사 내용에 한국 이야기를 덧붙인다면 다시 그 기사가 재조명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한창 기자로 활동하던 시절 저는 살아남기 위해서 유럽 각국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주제를 다루곤 했습니다. 언제나 제가 작성한 기사들이 유럽 전역에 번역되어 퍼져나가는 것을 목적으로만 기획기사를 작성하고는 했는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유럽에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유자전거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도 했죠. 한국과 비교해서 정말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놀랍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한국편이 되었고 유럽의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으니 참고하고 읽어주세요. 공유자전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오래전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공유자전거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1960년대에 첫 공유자전거 프로그램인 화이트 바이시클 플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야심찬 시작과는 반대로 시작 직후부터 도난 문제로 엄청난 골머리를 썩였습니다. 처음 이런 도난이 있을 것을 어느 정도 예측했고 예비자전거도 많이 준비해놨으며 공유자전거라는 인식이 자리 잡히고 나면 아무도 도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도난 문제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으며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었죠. 도난당하지 않은 자전거들 중 상당수도 심각하게 손상되어 조기에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는 도시 전체에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유럽인들이 자부하던 그런 건강한 시민의식은 온데간데 없었고 자전거 프레임이 고물 처리장에서 수백 개씩 발견되기도 했죠. 이 공유자전거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는 결국 도둑들에게 돈을 뿌려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유럽 사회는 경각심을 가졌고 그 뒤 약 30년이 지나 덴마크에서 야심차게 공유자전거를 다시 시도했습니다. 당시 북유럽 사람들은 다른 유럽과 비교해서 자신들이 상당한 도덕적 우위를 가진다고 생각했기에 이런 시도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대감도 컸습니다. 덴마크에서 시작하겠다는 말이 나오기 무섭게 유럽 각국에서는 유럽의 높은 시민의식을 다시 평가하는 좋은 시도라며 자극적인 기사들을 쏟아냈었죠. 하지만 덴마크의 시도는 네덜란드가 실패했던 것과 똑같은 사유로 처참히 실패했고 2001년 다시 포르투갈에서 이 공유자전거를 도입했지만 이 또한 처참히 실패해버렸죠. 이때 유럽인들은 유럽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자리 잡혀 있었고 앞으로 공유자전거는 다시 이 세상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프랑스는 공유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야심찬 출발을 알렸는데요. 유럽에서 가장 규모적으로도 크고 제도적으로도 나름대로 완벽하게 준비한 공유자전거 프로그램 벨리브였습니다.
역시나 이 벨리브 자전거도 엄청난 도난과 파손 때문에 심각한 운영 위기를 겪었습니다. 운영 초기 한 해에는 자전거의 절반 이상이 도난당하거나 파손되어 광범위한 수리와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이는 상당한 재정적 손실과 운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경우라면 이 사업은 실패하는 게 맞다라고 봐야 했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지금의 한국처럼 시민들의 편의성이 높고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과 이 공유자전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프랑스의 시민의식이 높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랑스는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발표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안다면 이게 과연 진짜 성공하고 있느냐에 대한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2007년 운영 첫 해 처음 1만 대로 시작한 이 사업은 지금에 이르러서는 거의 2만 대에 달하는 자전거를 보유한 채로 사업 규모가 커졌으며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실패했냐 물으면 대답은 반반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2022년에는 9,000대의 자전거가 도난 및 파손되었다는 통계를 숨긴다면 말이죠. 당시 18,000대의 자전거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절반이 도난이나 파손을 겪어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잘 정착한 공유자전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자전거가 없어지거나 심각한 파손으로 인해 파리시와 제이시데코라는 운영회사가 함께 비용 부담을 하고 있으며 도난과 파손에 대해서는 파리시가 더 많은 비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자전거 도입 등 시대 흐름과 뒤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에서 프랑스 벨리브는 세계 최초로 성공한 공유자전거 시스템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국어 번역을 통해서 프랑스 벨리브라고 검색을 해보니 이런 문제들을 언급하는 기사들보다는 한국인들이 파리에서 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실제 파리를 돌아다녔다는 내용의 여행 후기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프랑스에서 매년 절반에 가까운 자전거를 교체해야 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으면서도 여전히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공유자전거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도시 브랜딩에 굉장히 큰 힘을 실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에 찾아오도록 만드는 요소이죠. 파리시에서 자전거 한 대의 비용값을 지불하고 해외여행객 한 명을 더 데리고 온다고 계산만 해도 그게 더 이득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유럽 및 프랑스 파리에서는 이걸 성공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공유자전거 사업을 얼마나 훌륭하게 잘 해내고 있는지 알기 전이라서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프랑스를 벤치마킹하여 벨기에 브뤼셀, 영국 맨체스터시 등 수많은 나라들에서 시도했지만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이렇듯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공유자전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 도난과 파손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각 나라의 경찰들은 자전거 도난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거나 여기저기 방치되는 자전거 때문에 시민들의 민원이 많은 경우 도난에 대해서 수사를 미루거나 하지 않는 등 공유자전거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유자전거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에 다녀오면서 한국에서는 공유자전거가 너무나 잘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가족과 함께 서울 공유자전거를 빌려 이용해 보았을 때 우리 가족들은 한국의 공유자전거 시스템이 너무나 인상적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전거는 관리가 잘 되어 있고 하얀색이라 금방 더러워질 수 있겠지만 여전히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늘 자전거가 새 것 같고 깨끗한데 도난당한 숫자만큼 다시 채워 넣어야 해서 늘 새 자전거 같다는 점이 있었고 대신 한국에서는 이미 몇 년간 사용한 흔적이 있는 자전거들이 많이 보였다는 것이죠. 당연히 새 자전거를 타보는 게 좋겠지만 일부러 저는 헌 자전거를 선택해서 타보기도 했습니다. 관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도 궁금했고 이렇게 햇빛에 그을려 다소 낡아 보이는 자전거가 어떻게 몇 년째 살아있는지 궁금한 것도 컸습니다. 한국의 공유자전거가 낡은 외관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유럽을 초월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고 이렇게 자전거가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칭찬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리배도 기자 출신인 저는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약 4만 3천 대가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공유자전거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죠.
그런데 사실 43,000대라는 숫자는 프랑스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전거의 숫자보다 2배가 넘는 수치이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프랑스가 대단할 것이 없는 게 지금까지 프랑스에서는 12만 대가 넘는 공유자전거를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한국의 공유자전거 규모는 갑자기 줄어들어 버리죠. 프랑스에는 지금 2만 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10만 대는 도난 및 파손으로 이 세상에서 사라진 상황. 한국은 도난이나 파손 문제가 종종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계로 조사해서 내보내고 있지는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수치가 적고 미미해서 통계를 내고 언론에 발표하는 게 의미가 있겠냐는 취지로 통계치를 굳이 홍보하여 발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 자세히 살펴보면 2022년 기준 도난은 0건이었으며 제대로 반납하지 않고 다른 곳에 방치해둔 분실 건수는 800건 수준으로 이건 뭐 유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도의 한국의 시민의식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도난 0건에서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가족들과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한국이 유럽 선진국들의 길거리와 다른 풍경이지만 굉장히 쾌적하고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기는 했지만 이렇게나 높은 수준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도 도입 초기 연간 1000대가량 분실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유럽에서 시도했던 것처럼 시민들 머릿속에 이 시스템이 자리가 잡히면 잘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기대감처럼 지금은 너무나 잘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서울 시민들은 공유자전거를 대하는 태도부터가 이미 유럽인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공유자전거를 이용해 카페나 식당에 잠시 들렀을 때 식당 주인들은 흔쾌히 공간을 내주었습니다. 이 자전거를 가지고 식당까지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는 듯해서 자전거를 따로 주차할 공간이 있지는 않았지만 한국인들은 누구나 이 자전거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으며 식당에서는 여유 공간에 잠시 주차하는 걸 허락해주는 등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이 공유자전거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여러모로 살펴보아도 한국의 공유자전거 시스템은 유럽과 비교해서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이죠. 이는 관리와 유지보수 그리고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문화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의 이러한 성공적인 공유자전거 모델이 다른 나라에서도 좋은 사례로 참고되기를 바라지만 근본적으로 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한국이 가지고 있는 높은 시민의식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결코 한국의 공유자전거를 벤치마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유럽과 한국은 도난 방지나 분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어떤 나라는 도난 0건, 어떤 나라는 도난 및 파손이 9,000건이라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에서는 도난 건수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자리에 가져다 놓지 않는 분실 건수를 별도로 통계치에 집어넣은 것만 보더라도 유럽인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시민의식을 가진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가족끼리 한국에 다녀오면서 한국에서 봤던 것들은 자녀들에게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과거 이 아버지가 유럽 공유자전거에 대한 취재를 했던 것들과 그리고 이렇게 직접 우리 가족이 한국의 공유자전거를 타보면서 체험한 것들, 그리고 한국과 유럽에서 이 공유자전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까지 말해주었고 아이들은 제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에서도 유럽은 공유자전거가 제 목적으로 쓰이기보다는 도시의 홍보수단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으며 한국에서야말로 진짜 시민의식 단 하나로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다는 모습까지 이해했습니다. 비록 공유자전거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사례에서 보았듯 한국은 다른 점에서도 상당히 월등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족끼리 돌아다닐 때 이곳이 만약 네덜란드였다면 저는 반드시 아이들 뒤에서 감시를 하면서 자전거를 탔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물론 제가 당연히 보호자의 입장이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황에서 제가 뒤쪽에 머물며 무리지어 주행을 하기는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제가 아이들을 앞서가기도 했고 뒤에서 자녀들이 잘 따라오는지만 체크만 하면 되었습니다. 실제 한국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데리고 자녀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아버지가 앞서가면서 뒤에 자녀들이 따라가는 형태가 많이 보였는데요. 사실 무리의 리더가 앞쪽에 가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모를 납치나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뒤에서 자녀들을 보면서 자전거를 타야 하는 유럽의 실상은 정말 최악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안전하고 쾌적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전거를 하나 타는 데서도
이러한 차이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에서 오랜 기간 머물며 한국을 알아가게 된다면 더 대단한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이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는지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먼 나라 한국이라는 선진국은 유럽과는 완벽하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유럽과 문화적인 교류가 적은 한국이겠지만 한국인들은 독자적으로 이렇게 높은 시민의식을 형성하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신들의 도시에 공유 자전거를 도입하고 싶어 하며 프랑스 파리처럼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도시들은 프랑스 파리로 출장을 가서 답사를 할 게 아니라 한국에 가서 답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한국처럼 완벽하게 운영될 수 없다는 것도 깨닫고 프랑스 파리가 매년 10,000대에 가까운 자전거를 새로이 도입하고 수리하여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비용 계산을 통해서 관광객을 얼마나 유치할 수 있냐를 고려하는 홍보 목적으로 비용 계산을 다시 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유럽에서 최초로 도입한 순수한 복지 목적의 공유 자전거 사업이 먼 나라 한국에서 잘 시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유럽에서는 앞으로도 한국처럼 이렇게 운영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공존하는 경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기자 신분도 아니고 평범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 가족의 가장이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해서 제가 과거에 썼던 기사가 재조명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들 여유가 되신다면 다른 유럽 국가들을 여행하는 것보다 체력과 열정이 있을 때 한국이라는 선진국에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시선에서 다양한 장점을 보고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며 이상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